시건장치라는 얘기 아마 저희가 70년생 이전이라는 얘기죠. 시건장치 모르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끔찍했던 정남규의 살인도 사건이 벌어진 지 약 2년 2개월 만에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2006년 4월 22일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40분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 6동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에 열린 현관문으로 둔기를 든 정남규가 침입했습니다. 그는 먼저 작은 방으로 향했고 그곳엔 한 남성과 여자친구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남규는 금품을 찾기 위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잠든 남자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깜짝 놀란 정남규는 손에 들고 있던 파이프 렌치를 휘둘러 남자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건강한 체격의 20대 남자는 둔기로 공격을 당하면서도 정남규와 결투를 벌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남자의 아버지가 달려와 정남규를 움직이지 못하게 꽉 붙잡았고 여자친구 역시 온 힘을 다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곧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에 의해 정남규가 체포되면서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살인의 막이 내렸습니다. 결국 그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후 이제 정남규가 체포가 됐습니다. 정남규는 이제 집에 보통 침입 범죄를 할 때 주로 이제 작은 방을 먼저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전에 봉천동 사건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신길 6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금품 같은 것들을 훔치려면 보통 안방에 좀 큰 방에 보통 많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관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남규는 특이하게 작은 방부터 항상 먼저 들어가서 공격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정남규 이놈도 아주 비열한 놈이죠. 자기가 뭐 오만하고 뭐 체력이 좋고 몸이 좋다. 뭐 형사 한 방 때리면 다 뻗는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약자, 어린아이, 여성 이런 사람들이 자고 있는 작은 방을 목표로 했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근데 이 사건이 지금 22일에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 이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이틀 전에 제가 이 봉천동을 관할하는 모 경찰서 수사팀을 다 모아놓고 관할 지구대 형사팀을 다 모아놓고 우리 서울청 분석팀과 과학수사계 요원들이 나가서 이 사건들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체포되기 이틀 전에 범죄자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기존에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쭉 분석을 해왔던 이동 동선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팀이 브리핑을 하고요. 의심점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탐문을 해라.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였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범죄자 행위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들을 보면 약자들을 굉장히 노리고 있다. 이런 점들로 봐서는 대화를 길게 이어가라. 의심점이 있다면 대화를 길게 이어가면서 눈을 자꾸 마주쳐 보면 이 범인은 질문하는 수사관의 눈을 자꾸 회피할 것이다. 뭔가 불안과 회피 이런 것이 대표적인 특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서 이틀 후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체포가 됩니다. 방금 전에 얘기하신 그 프로파일링에 대한 오해가 여기 중에서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프로파일링을 하신 분들은 그냥 사건이 나고 신문에 나서 보고서 보고 프로파일링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거는 프로파일링이 아닌 거니까 그런 오해를 좀 갖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 보니까 정남규가 잡혔을 때 초반에는 연쇄살인을 자백하지 않았는데 교수님하고 면담하고 나서 자백한 걸로 들었거든요. 당시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이 사건으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네. 체포가 되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죠. 지구대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이 피해자가 좀 다쳤어요. 정남규를 체포를 해가지고 순찰차에 데려다 놓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으니까 이 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지원 요청을 한 후에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 이 과정에서 정남규가 도망을 갔어요. 아, 최초에. 그래서 일단은 피해자를 빨리 조치를 한 다음에 긴급 수배를 해가지고 이제 타격대에 출동을 해가지고 수색을 하던 중에 거의 한 2시간 만에 그 인근 건물 옥상에 숨어 있던 정남규를 신고로 이제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죠. 수사팀에 데리고 왔는데 횡설수설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횡설수설을 하는 것이 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사람을 엄청 더 많이 죽여야 되는데 벌써 잡히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보고서가 아침에 상해 보고서가 일단은 그 지방청으로 보고가 되고요. 왜냐하면 침입해서 누군가 강도가 침입을 해가지고 자고 있던 남자를 공격했는데 현장에서 체포가 됐다가 도주했다가 다시 잡혔다. 강도 상해 미수 사건으로 보고가 됐어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사무실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그 보고서를 보는 순간에 자, 지역이 봉천동이고 고맹 도구를 가지고 침입했고 공격한 장소가 일단 작은 방이고 그래서 즉시 그 수사팀에 그 전화를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나가겠다. 득달같이 차를 갖고 이제 갑니다. 가서 현장에 도착을 해서 전화기를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게 그동안 추적하던 저 범인이 맞는 것 같다. 느낌 가졌어요. 느낌이.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가서 일단은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수사팀에서 얘 지금 횡설수설하는데 뭐 따라서 지금 딱히 나오는 증거는 없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지방청에 보고를 해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그동안에 우리가 발생한 사건들의 범인인 것 같으니 상부에서 나와서 지휘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경찰서 형사과에 범인이 체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청 형사과장이 현장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인근 그동안에 기존에 발생한 사건 인근 경찰서 형사과장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지시를 합니다. 지금부터 저 사건의 범인은 기존에 발생한 연쇄 사건의 범인인 것 같으니 프로파일러 권일용이 일단 면담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회의를 한 다음에 조사를 시작하자.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진술 녹화실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제가 첫 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 정남기가 출소하기 전에요. 성범죄를 저질러가지고 3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나온 지 거의 1년 정도 지난 후에 범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전과 기록을 보니까 이 성범죄로 이제 그 구속된 저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살면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고 했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정말 나 거기서 많이 맞고 힘들고 괴로웠다. 그래서 제가 나는 너를 도와주려는 마음은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나하고 대화를 나누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왜 저질렀느냐 했더니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이런 사건을 내가 다시 저질렀다. 라고 자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물었어요. 자,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뭡니까? 길거리에서 저지르다가 갑자기 패턴이 바뀐 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짧은 시간 안에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과연 노상에서 일어난 사건과 침입범죄가 동일한 범죄라고 분석을 했지만 맞는지 확인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막연했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질문을 하다가 앞뒤 맥락도 없이 그런데 불은 왜 질렀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침입범죄를 바꿨냐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제가 불은 왜 질렀느냐 했더니 잠깐의 침묵이 흐른 후에 불은 내가 지르지 않았어 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얘기하자 라고 했더니 이제 더 이상 할 얘기 있느냐 했더니 나는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차피 사형당할 거다. 그러니 더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어가지고 수사팀에서는 전략적인 방법을 썼죠. 왜? 아동 성범죄 저지른 자들의 특징은요. 대표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미숙합니다. 어떤 이런 제안들,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식사를 하자, 어떤 일을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냐면 거절당하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자꾸 철회가 되죠. 이 철회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들이 그냥 조용히 다녀요. 사람들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조용히 다닙니다. 동네에서도. 인사도 잘하고 대화도 잘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는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야. 온순하고 착실하고 그냥 성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조용함은 사실은 아동들하고 있을 때는 아주 위협적인 공격 행위를 하지만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미숙하기 때문에 혼자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거든요. 이런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점들을 미리 알고 프로파일링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자가 교도소에 가가지고
정말 한 방에서 생명부지의 사람들, 강력범죄자들하고 같이 수감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추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게 정남규한테는 굉장히 아주 그 짧은 한 두 마디, 세 마디를 건너가기 전에 라포가 형성되는 이런 효과를 얻었었죠. 정남규가 그 결국은 자택을 다 찾았을 때 범행에 사용한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레저용 칼도 보관하고 있었고, 그리고 권 교수님이 그 인터뷰한 기사까지 다 그 신문 거기에 그럼 쌓여 있었다고 하던데 그거 맞나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 이게 이제 그 곤혹스러웠던 점이 그겁니다. 이 노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물리적인 증거가 없어요. 네. 그냥 부인하면 끝이에요.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법정에 가서 아니 나 그냥 경찰이 공문해서 자백한 거야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제가 프로파일링 하면서 고민했던 게 분명히 파이프렌치는 이제 수거가 됐습니다. 칼을 가지고 그렇게 돌려세우면서 피해자를 공격했던 자기 충족감을 느꼈던 이 범행 도구를 과연 버렸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1차 수색을 하고 와서 못 찾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2차 수색을 갔을 때 정말 서랍 하나하나, 장롱에 있는 서랍 하나하나까지 다 꺼내서 모든 집안을 홀랑 다 다시 수색을 했는데, 그때 장롱 서랍, 그 옷장 장롱이 있습니다. 이제 장롱이 아니고 옛날 그 농을 보면 이렇게 서랍 형식으로 이렇게 여는 것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칸을 딱 열었더니 그 밑판에 테이프로 칼을 딱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압수수색을 같이 하면서 그 신문, 그다음에 이 정남규가 가지고 있던 책들 이런 걸 다 이제 검토를 했죠. 아, 이 자가 어떤 인간이구나. 그 와중에 이제 제가 그 언론사에 인터뷰한 화성 연쇄살인범 너를 꼭 찾아내마 이런 타이틀로 그 인터뷰한 그 사진하고 책자를 탁 스크랩 해놓은 것을 제가 찾아내서 가져갔었죠. 참 그래서 이 정남규 사건은요, 프로파일링,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파일링의 오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그들의 심리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그 심리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에 보다도 면밀히 접근하는 이런 많은 적용이 되었던 이런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